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학습 구조를 통한 스마트한 양자 회로기 만들기 발표를 맡은 정지원입니다. 저희 오늘 발표드릴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학습 가능한 양자 회로가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양자 회로 학습을 통해서 이미지의 압축 복원을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가능한 양자 회로란 건 대체 무엇일까요? 자, 발표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자 컴퓨터의 기초를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컴퓨터에서는 정보의 기본 단위로 비트를 사용을 하죠. 그러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퀀텀 비트, 큐비트라는 것을 정보의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큐빗은 0과 1의 상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자,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0과 1의 상태 앞에 알파와 베타 같은 개수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이 개수의 절대값의 제곱의 합은 1이어야 된다는 수학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x, y, g 세 개의 축을 가지는 구의 표면에 대응하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를 보시면 이렇게 구의 북극과 남극에 기호가 있는데 이게 바로 0과 1을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양자 컴퓨팅의 큐빗의 흥미로운 성질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어떤 양자 상태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0 또는 1의 상태가 고정이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관측이라는 성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언제 0이 되고 언제 1로 고정이 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식의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 개수의 절대값 제곱이 그 각각의 상태로 결정될 확률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 컴퓨팅에서는 큐빗은 이렇게 0과 1의 상태를 확률적인 상태로 제공을 하고 우리는 관측을 통해야만 이 상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하나의 큐빗은 두 개의 상태의 정보를 확률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큐빗이 3개가 되면 2개가 아니라 000에서 111까지 8개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화시키면은 n개의 큐빗은 2의 n승계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큐빗이 있다면 2의 20승, 약 100만 개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고 이걸 병렬 연산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계산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큐빗 상태를 하나에서 다른 상태로 바꿔주는 걸 연산이라고 하고 이것을 연산자 그리고 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여드릴 예시는 양자 컴퓨팅에 쓰이는 많이 쓰이는 H 연산자, 아다마르 게이트라는 곳에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0을 가리키고 있던 상태가 연산자를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마치 구의 중앙에 오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까는 0만 상태만 있었는데 연산자 H를 적용을 하니까 0과 1의 상태가 개수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관측을 했을 때 0만 나올 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연산자를 적용을 해서 상태를 바꿨더니 0과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로 바뀐 것이죠. 자, 그럼 양자 회로를 이렇게 게이트를 갖고 어떻게 만드느냐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이 툴은 저희가 부서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자, 이제 양자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려면 몇 개의 큐빗을 갖고 우리가 돌릴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큐빗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3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를 위치시킬 건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H 게이트를 이렇게 회로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로가 완성이 됐으니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실행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환경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실제 이거를 양자 컴퓨팅에서 실행할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에서 돌릴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 아래 그림에 보시면 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제가 몇 번 관측을 해서 이거에 대한 통계치로 결과를 뽑을 것이냐 이런 수치입니다. 저는 4096번 선택을 했고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3개의 큐빗이 표현 가능한 8개의 상태가 모두 동일한 확률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기서 000만 나오는 상태만 100% 나오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로의 일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장되어 있는 회로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회로를 불러오려면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저장된 회로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자, 제가 이미 구현해놨던 회로가 로딩이 됐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아까와의 결과와는 다르게 000의 상태만 100% 나온 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양자 회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만능이냐? 아니, 양자 컴퓨터가 하지만 잘하는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인수 분해,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자, 2048비트로 표현 가능한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경우 비용, 필요한 면적, 그리고 전력량을 비교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불가능한 환경을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를 구현을 해도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슈퍼컴퓨팅은 10년, 양자 컴퓨팅은 16시간입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팅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월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현하려면 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자회로 설계 자체의 어려움입니다. 양자회로에는 아까 설명드린 게이트라는 것이 있고 게이트의 이제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우리는 상태를 바꾸는데 이 바꾼 거에 따라서 관측이 어떤 효과를 되느냐 이걸 머릿속에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전공자뿐 아니라 전공자에게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의 에러 문제입니다. 현존한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빗의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서킷의 게이트의 수를 늘리게 되면 에러가 누적돼서 증가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는 에러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잘 해결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파라미터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에러를 보정해주는 후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안된 것이 이렇게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로에서 쓰이는 양자 회로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있는 양자 회로라고 하고요. 자,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입력 데이터와 정답 그리고 적당한 양자 회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자 회로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는 관측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뽑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 관측된 정보는 다시 고전 컴퓨터의 평가 모듈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에서는 정답과의 오차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계산된 오차가 다시 양자 회로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양자 회로의 파라미터들은 정답에 가까운 도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수정됨과 동시에 원래 양자 컴퓨터에 갖고 있던 에러도 함께 보완해서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회로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회로는 저희가 그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했던 양자 회로입니다. 자, 보면은 한쪽은 고정돼 있고 한쪽은 학습 가능하죠. 자, 이제 고정된 회로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실험을 계속 반복하고 결과를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학습 가능한 회로는 처음에 파라미터만 한번 잘 넣어주면 학습에 따라서 알아서 컴퓨터가 파라미터를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입력 데이터를 잘 넣고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잘 만들었다고 해도 데이터가 바뀌면 다시 또 보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학습 가능한 회로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여러 쌍으로 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입력 데이터가 여러 개가 가지는 평균적인 특성을 도출하도록 파라미터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계학습의 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에서 쓰이는 학습률의 조절 아니면 오차 함수의 제대로 된 커스터마이제이션 같은 것을 수행해서 양자회로 학습의 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미지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바꿔서 이거에 대한 압축 복원 연구를 수행하신 카이스트 이중구 교수님 연구팀의 김동아 학생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자 회로 학습을 통한 엠니스트 데이터의 압축과 복원을 시행하게 된 김동아 연구원입니다. 먼저 엠니스트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엠니스트 데이터는 사람이 쓴 숫자 0부터 9까지의 데이터를 수만 가지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하나를 예시를 보면요. 이 각 데이터들은 28 곱하기 28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이 데이터를 축소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큐빗이 예를 들어 8개이다. 그러면 2의 8승은 256이므로 이 데이터를 16 곱하기 16으로 축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6개의 큐빗을 쓰겠다 하면은 8 곱하기 8의 데이터로 축소를 해야겠고요. 4큐빗을 쓰겠다고 하면 4 곱하기 4의 데이터로 축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떻게 양자 상태로 옮길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개의 큐빗은 2의 n승계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2의 n승계의 공간을 전부 활용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앰플리튜드 엔코딩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0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4개의 큐빗에다 넣고 싶다 하면은 먼저 이 데이터를 4 곱하기 4의 사이즈로 줄여야겠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우측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6번째, 7번째, 11번째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그대로 4개의 큐빗이 표현 가능한 16개의 상태 중 6번째, 7번째, 11번째의 상태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태의 진폭의 절대값의 제곱의 합은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값을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좌측의 0이라는 데이터는 아래의 퀀텀 스테이트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어떻게 학습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도식도인데요. 먼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S라는 어떤 게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앰플리튜드 엔코딩을 수행해서 이 상태를 양자 상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학습 가능한 변수 세타를 가진 게이트 U를 가해주고 그 후에 압축될 큐빗과 몇 개의 큐빗을 버린 후에 새로운 큐빗을 넣어주고 그 후에 지금까지 해뒀던 게이트들의 역변환을 해줍니다. 그 후에 관측을 수행해서 저희가 복원도를 클래시컬 컴퓨터로 측정을 해주고요. 그 복원도를 통해서 그 게이트의 변수 세타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좌측의 그림은 여러 가지 양자 회로들의 예시인데요. 여기서 얼은 로테이션의 약자 얼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회전할 각도가 여기서는 학습 가능한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회로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높은 복원도를 보이는 서킷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양자 상태의 진폭은 복소수인데 데이터는 실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한쪽을 실수부로 넣고 한쪽을 허수부로 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사용해야 될 큐빗이 하나가 줄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는 관측을 수행하지 않은 모든 서큐트는 결국 하나의 커다란 유니터리 게이트로 나타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유니터리 게이트의 모든 원소들을 변수로 두었습니다. 그 대신 학습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저희가 이 작업을 수행한 이유는 이 작업을 수행해서 어떤 높은 복원도를 가진 게이트 U를 찾고 그 U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회로의 모습을 추측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어떻게 학습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도식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실수부, 한쪽은 허수부로 두고 그 다음에 변수 세타를 가진 유니터리 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압축시킨 후 몇 개의 큐빗을 제거한 후에 데이터를 다시 복원해줘서 복원도를 평가하고 그 복원도를 통해서 다시 세타 값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죠. 이때 복원도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대문자 m은 measurement의 m입니다. 이 대문자 m을 저희가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개의 큐빗을 버릴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해서 얻은 게이트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좌측부터 하나의 큐빗을 버렸을 때부터 5개의 큐빗을 버렸을 때까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피델리티라는 게 복원도인데요. 압축률이 높아질수록 복원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률에 따라
게이트들의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회로를 양자 회로를 구현해서 이 게이트들을 정렬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정렬된 게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회로를 추측해 봤습니다. 그 정렬된 회로로 저희가 10개의 게이트를 가지는 어떤 회로를 가지고 직접 실행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큐빗을 하나 압축하는데 0.94일 정도의 높은 복원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256개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7개의 큐빗과 10개의 게이트로 반으로 줄였다가 다시 복구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이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히려 관측을 수행해서 이 복원도들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저희도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 시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언젠가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저 카이스트에서 이미지를 양자 상태로 바꾸고 이를 다시 압축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회로를 찾은 것을 보셨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고정 컴퓨터에 있는 오토 엔코더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오토 엔코더는 높은 수에 있는 차원의 데이터를 낮은 수의 데이터로 압축을 하고 이를 복원하는 과정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결국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해내는 이제 기법인데요. 이 기법을 그대로 이제 양자 컴퓨팅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제 퀀텀 오토 엔코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큐빗을 적게 써서 원래 그러니까 많이 필요했던 큐빗을 적은 수의 큐빗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때 이 압축된 상태로 이 알고리즘의 일부로 이게 이제 압축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들의 큐빗 수의 제한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고 적은 수의 큐빗으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와 그리고 이제 양자 회로 학습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양자 회로 학습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파라미터 구성에 따른 양자 공간의 표현력입니다. 자, 양자 게이트의 이제 파라미터를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게 되면 공간 탐색력이 좋아지니까 학습은 성능은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면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 시간은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능과 시간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고정 컴퓨터와의 연계입니다. 자,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오차가 이제 고정 컴퓨터에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 컴퓨터에서 오차 함수를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 연산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다 이제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이제 고정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뭐 비선형적인 특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모아서 고정 컴퓨터의 어떤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켜서 뭐 이렇게 일부러 다시 재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서 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양자회로 학습은 양자 컴퓨터의 장대력을 더 크게 하지만 더 쉽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을 계기 삼아서 양자회로 학습에 대해 이해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퀀텀 머신 러닝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한 연구는 양자 컴퓨팅에서 수행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 실험은 그 양자 현상을 고정 컴퓨터에서 구현한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있는 양자 컴퓨터들이 이제 자원이나 아니면 접근성에서 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작하는 안정적인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향후 양자 컴퓨터가 이제 뭐 아주 이렇게 어떤 사용성 수준에 올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팅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그 실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업체명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 실제 오픈된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도 이제 접근하셔서 실제 서킷을 만들어 보고 실험하실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면 이제
공용으로 쓰는 자원이기 때문에 작업을 던지고 큐잉했을 때 결과를 얻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양자 컴퓨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러리가 이제 많이 제공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또 양자 기계 학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최적화된 또 어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양자 기계 학습도 기존에 만약에 이제 좀 신경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찾으시면은 또 쉽게 또 양자 기계 학습을 이렇게 아주 쉬운 코드로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쉽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군요.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